예,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리한 승부 첫 순서 뉴스 인앤아웃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어디 가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금방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여쭤보셔서 그냥 네. 소개팅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건 아니죠. 네, 그냥 네.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가끔가다 그렇게 입는 거 좋아요. 네,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럼요. 자, 그러면 뭐 오늘 네. 양복을 입고 색다르게 입은 만큼 또 좀 색다르게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죠? 색다르게 이야기하기 전에 예.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예. 바로 조금 전 오후 5시 아하.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호우 대비 국민행동 요령 예. 안내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전국이고요. 전국이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입니다. 그 정도면 전국이죠. 네, 거의 전국인데요. 네,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류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하류 지역 하천변 산책로, 계곡에는 하천 범람이나 급류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지하 주택, 지하 상가 등 지하 공간 바닥에 물이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 시에는 지상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된 비로 집안이 약해져 있어 옹벽, 축대 붕괴 및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가 우려됩니다. 위험 지역은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진짜 비 피해 이거 우리가 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까지 250mm가 오는 지역도 있다고 네. 하는데 그래서 제발 저는 극한 호우라는 그 새로운 경보가 좀 다시 발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네. 예. 그리고 안내해드릴 게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네. 그럼요.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나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받으셔서 청취율 조사 받으셔서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 그리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서 굿머니 굿라이프 시간에 실로폰이 세팅이 돼 있었는데 예. YTN 라디오 그리고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네, 바로 정답인 겁니다. 네. 이거 들으면 전국 노래자랑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굿머니 굿라이프도 같이 청취해 주셨다고 인증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양수진 아나운서에겐 따로 커피를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샵 0945. 네, 그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청취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네. 저도 잊어먹었었어요. 네. 이거 진짜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네, 일단 예. 한일 정상회담이 어제 있었죠. 관련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한 계기로 30분간 6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 1일 브리핑에서 이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고 일본 측과 조속히 후속 협의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오염수 대응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하신 바 있다라고 하면서 실무 협의에 앞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한국 전문가 참여 보장 요구에 일본 측이 아직 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핸들링 주체는 국제원자력기구이고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일본이 바로 예스라고 할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후속 조치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윤 대통령의 회담 발언이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 제작을 두고 일본을 대변하는 데 혈세를 쓴다. 이런 일각의 비판도 반박을 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 지점까지 왔다면서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당 반응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원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보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했다.
정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을 없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불완전한 국제 원자력 기구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대화였다. 실익 없는 회담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지가 사실 관심이었습니다. 방류 점검에 한국 참여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일단 이번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 우리나라의 이 과학자, 전문가가 상주 방류하기 위해서 상주를 IAEA 직원과 함께 네. 이 상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장 뭐 기시다 총리가 어이구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라고 얘기를 하기는 힘들겠지만 네. 제가 볼 때에는 들어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처리를 해가지고 오염수를 그냥 방류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처리를 해서 하는데 이 처리 과정에서 예를 들면 필터가 어느 정도 주기로 제대로 갈리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필요하고 또 기시다 총리가 이 한국인의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은 아마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 두 가지 동시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실현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제 양당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를 사실상 용인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의 요청을 기시다 총리가 사실상 수용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양측의 주장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오염수 방류 여부는 일본의 주권 사항입니다. 그것은 2020년 맞죠? 2020년 10월 26일 날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당시 외교부 장관이죠.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국회에서 일본의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안, 이게 일본의 주권 사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원칙적으로 주권 사안이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일본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다. 지금 우리 정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이나 윤석열 정부 시절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물론 야당은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어요. 왜? 야당은 정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주권을 주장하는 거와 똑같은 이유에서 일본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용인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표현이 이게 전 맞지 않다고 봐요. 용인한다라는 건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해라고 우리가 찬성 내지는 승인을 했다는 뜻이 포함이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의 용인 여부와 상관없이 일본은 그냥 방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방류를 일본이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주권 사안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럼 현실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죠. 강경화 장관 얘기도 바로 그런 얘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도로 반영하는 이런 쪽으로 해야지 이것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런 문제가 달라요. 만일 과학자의 다수가 오염수 방류가 우리의 생명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본과 그때는 단교도 불사하면서 결상전을 해야죠. 하지만 과학계의 다수의 의견은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의 주권 사안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현실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경화 장관 2020년 10월 26일 날 국회에서 얘기한 겁니다. 2026년이면 2년 전 얘기예요. 2년 전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불거졌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민주당 정권이었어요. 문재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민주당은 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문재인 정권 때에서도 충분히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임박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듣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염수 방류로 우리 정부가 방기겠어요? 아이고 야 이 오염수 방류하셔야죠. 이런 식의 입장은 아니거든요. 할 수 없이 방류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이 받아들이는 입장 보고서 그냥 용인했다, 뭐 찬성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그런 소리를 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 오프닝 때도 얘기를 해주셨고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추가 소식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북한이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의 2차 시험 발사에 성공을 하면서 미국 본토를 기습 공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 위협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ICBM은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이동이 안정적이고 발사 전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어서 은밀하게 기동해서 발사할 수 있는데요. 발사 동향을 사전 식별해 선제 타격하는 한미의 킬체인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어제 쏘아 올린 화성 18형이 최대 정점 고도가 6,648.4km까지 상승해서 거리 1,001.2km를 74분 51초간 비행했다는 건데요. 이게 74분이라는 비행시간이 작년 3월 24일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 종전 최장 비행시간을 3분 넘어선 거라고 합니다. 지난 4월 1차 시험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3단 로켓인 화성 18형의 1단부는 정상 각도로 발사됐고 2, 3단부가 고각으로 발사됐는데요. 그러나 최대 출력을 내 1차 발사 때 3,000km 이하였던 정점 고도가 이번에는 배 이상 높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1차 때는 시간 지연 분리 시동 방식을 통해서 미사일의 최고 속도를 줄인 후에 2단 로켓을 점화했는데 이번에는 시간 지연 없이 미사일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2단 로켓을 점화한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이 2017년부터 ICBM에 사용하기 위해서 고성능 복합재를 연구했다고 하고 그 결과물이 이번 화성 18형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성능을 최대로 구현했을 때 데이터를 수집하려 한 흔적도 이번 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군은 일단 오늘 이 화성 18형 발사에 대해서 압도적 대응에 나설 대비태세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27일이 북한의 전승절, 우리 쪽은 이제 정전협정일인데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군은 강조를 했습니다. 자, 사실 북한과의 관계도 지금 냉랭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무기 성능이 좋아진다는 건 나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승절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냉랭해져가지고 이 무기 성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죠. 네. 좋아질 때 뭐 남북 관계가 네. 문제가 없다, 잘 풀린다라고 할 때도 북한은 꾸준하게 핵무기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된 건데. 도발 수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북한이 전략적으로 제가 볼 때 그렇게 이 선택을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ICBM을 지금 나토에 가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서양의 안보와 태평양의 안보가 분리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한일과 인도태평양 안보를 강화하면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나토의 확대 가능성의 여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토에 만일 소설이지만 만일 우리가 일원이 될 수만 있다면 네. 지금 우리가 핵 문제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이게 그렇게 멀리 나간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뭐냐면 미국만의 위협이 아니고 전체 서방 세계에 대한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오히려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나토와 우리에 있어서의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뭐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압도적 전력이 있다. 이건 재래식 무기에서 압도적 전력 네. 우위인데 문제는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전술핵 무기를 어떻게 들여오든지 아니면은 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말 핵을 개발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든지 이래야지 이게 뭐 압도적으로 이게 높다 그래도 저쪽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잘 안 통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걱정을 해요. 갑자기 IAEA 그로시 사무총장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나라는 북한 핵을 더 걱정해야 한다라는 것. 예.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소식 이번에 다뤄볼 텐데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의료 종사자들이 속해 있는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이 오늘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면서 총파업에 오전 7시를 기해서 돌입을 했습니다. 총 산하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인데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이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산별 노조입니다. 이른바 서울의 빅5 병원 중에서는 파업 참여 의료기관은 없는데 서울의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이대 목동병원 등 전국의 20곳 안팎의 상급 종합병원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지난 2004년 의료 민영화 저지 및 주 5일제 관철을 주장하면서 파업한 이후 19년 만인데요. 사실 코로나19가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9월에도 총파업을 예고를 했는데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서 파업 직전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의 기한을 무기한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렇지만 오늘부터 이틀간 투쟁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오늘 낮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들과 함께 이 산별 총파업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고요. 14일에는 전국 4곳의 거점 지역에서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노조는 이번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 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 5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타결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번 총파업을 정치파업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에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이제 파업 참여자 규모가 큰 데다가 다양한 직역들이 참여한 만큼 의료 현장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국립암센터, 부산대병원, 양산 부산대병원의 경우에는 13일과 14일 예정된 수술 일정을 모두 미루기도 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파업 예정 사실을 알리고 빠른 예약 업무가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하면서 정상 진료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혹은 장기화하지 않더라도 1분 1초가 급한 환자들에게 그렇죠.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앵커께서는 이번 노조의 파업 이유나 이런 사유에 대해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네. 요양보호사 이런 의료 부문에 일해서 의료 부문에 종사하는 분들을 총칭하는 건데 네. 그런데 간호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는 이번 파업이라는 것이 지난번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와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제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간호법 제정만 거부할 뿐이지 의료 최일선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 있어서의 처우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겠다고 정부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부권만 행사하고 물론 그게 뭐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치더라도 뭔가 노력하는 과정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딴 게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부는 그걸 보여준 적이 저는 그렇게 보여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간호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는 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지금 뭐 민주노총 불법 파업 뭐 이런 식으로 정부가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런 주장을 하기 이전에 혹시 급한 불부터 우선 끄고 보자는 식으로 립 서비스를 해가지고 지금 이 사태를 불러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는 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무조건 파업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좀 돌아볼 일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은 의료 종사자들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환자들을 무조건적으로 내팽개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 때 자기 몸을 정말 몸살이지 않고 그 수많은 간호 인력들이 그 방호복을 입고서 얼마나 고생했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네. 있습니다. 얼굴에 반창고 투성이가 된 모습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여야 된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정부도 이들의 목소리를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아니다, 뭐 불법이다, 뭐 민주노총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돌아볼 때는 돌아봐야죠. 예. 네. 이번에 정부 반응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오늘 YTN에 출연해서 이 총파업에 대해서 지금 파업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하면서 필요하다면 업무 복귀 명령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파업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 사업장별 파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보겠다라고 하면서 위기 단계를 상향 조치하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군병원이나 경찰병원, 공보의, 군의관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서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전담병원 손실보상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는 손실보상을 충분히 했고 그 기간 많은 흑자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흑자들을 어디에 썼나 봤더니 빚도 갚고 퇴직금 충당도 하는 등 조치를 했다.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조에 대해서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평이 있는데, 이런 강경 대응이 또 국정 지지율에서 긍정 평가 항목에도 들어가기도 했고요. 이번에도 업무 복귀 명령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이 장기화되면 분명히 업무 복귀 명령 같은 강제성을 띠는 조치를 해야 되긴 해야 되겠지만, 네. 제가 저거 하는 게 이 소위 말해서 정부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충실히 설명을 했고, 이 간호사 대 환자비의 1대5로 축소하는 것을 4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발표하기도 했다. 발표했겠죠. 네. 그러니까 발표는 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게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당장 시행을 위해서는 인력 배치도 늘려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요된다. 그럼 결국은 지금 하기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발표는 왜 해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간호 인력, 간호사, 간호조무사 뭐 이런 분들의 누적된 불만을 야기시켰다라는 것을 그걸 본인들이 좀 알아야 돼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 뭐 이 업무 복귀 명령이라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고 뭘 여태까지 뭐를 했는지 그거 한번 들여다봐야죠. 무조건적으로 뭐 불법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는 이 문제 쉽게 풀리지 않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